예,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던 이유는 사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장면에 언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4가지 사건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자유언론 실천선언 1974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1986년에 보도지침 폭로, 그리고 1988년에 한겨레 신문 창간, 그리고 KBS 시청료 거부 운동, 납부 거부 운동이 이렇게 4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중에서 3개 사건을 중심으로 당시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의 어떤 생생한 증언 위주로 저는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 꼭 그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겠다.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은 불가능하고 당시에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유언론 실천 선언과 보도지침 폭로와 한겨레를 만들어내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전해 듣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자유언론 실천 선언부터 이 순서대로 1974년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언론 실천 선언부터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언론 자유를 외치는 투쟁의 장이 열렸고요. 이후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이부영 선생님께 10분가량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70년대 시작은 아마 71년의 대통령 선거, 박정희, 김대중 두 분 사이에 대결로 시작이 됐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때 박정희가 주도하는 선거라는 건 부정선거 일변도였어요. 그 부정선거 규탄, 그리고 그 선거에서 제기됐던 박정희를 위한 영구 총통제 음모, 뭐 이런 것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마치 그 선거에서 박정희 1인 독재 영구 총통제가 제가 실시되리라는 예상을 그대로 증거하듯이 1972년에 유신체제가 선포됐죠.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박정희 1인이 영구 통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어요. 당연히 그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73년에 서울대 12대모로 구체화되면서 반유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장준하 선생의 헌법 개정, 그러니까 유신헌법 개정 청원운동이 정치이권, 지식인 사회에서 시작이 됐고 그것이 확산된 것이 민청학년 사건이었어요. 그게 74년 4월 3일 날 있었고 민청학년 사건을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인혁당 사건이 또 조작이 됐던 거예요. 그때 저희 언론계는 제가 동아일보에 근무했었지만 학생들이 툭하면 동아일보 앞에 와서 요소를 얘기하면 기레기예요. 너희들 그 권력의 압력에 꼼짝 못하고 숨죽이는 언론인들 다 그만둬라. 언론사 자폭해라. 이런 시위를 권력에 대해서 직접 하지 못하고 언론인들 각성하라고 와서 그랬던 거예요. 후배들이 와서 끌려가면서 두드려 맞고 끌려가면서 그런 시위를 벌이는 걸 저희들은 신문사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책과 결의 이런 걸 다지게 됐죠. 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몇 차례 언론 자유 선언이 있었습니다만 그 선언에 그치는 거였어요. 저희들은 그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사건으로 뭐 사형, 무기징역, 20년 징역, 15년 징역 이런 징역이 그냥 줄줄이 소낙비 쏟아지듯이 군사법정에서 쏟아지는 걸 보면서 야, 이런 걸 우리가 보고 견뎌야 되는가. 이제는 그냥 언론 자유 선언이 아니라 실천 선언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시작을 한 게 기자 개인의 용기나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조금만 뭐 기사 뭐 잘못 쓰면 붙잡아다 두드려 패고 그냥 테러를 가하는데 개인이 똑똑해서 특종을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먼저 언론 노조를 결성한 거예요. 언론 노조는 기자만 한 게 아니고 PD, 아나운서, 그 공무부 직원, 동아일보 사람들 다 대상으로 언론 노조를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들의 신분 보장이나 뭐 급료도 더 받겠다는 그런 걸 내세웠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 안에서 같이 호응을 했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10월 24일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날이 지금 뭐 우리가 유엔을 좀 모처럼 알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유엔을 마치 무슨 뭐 구설처럼 생각하는 때가 돼서 10월 24일이 유엔 기념일, 창립 기념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자들이 모두 출입처에 나가지 않고 편집국에 오전 10시에 다 몰려 있었어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전체 기자, 전체 PD, 아나운서 다 몰려 있는 데서 언론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을 했어요. 그건 뭐 간단해요. 우리는 언론에 대한 그 권력의 감시를 거부한다. 각 언론사에 나오는 기관원들, 중앙정보부, 보안사, 시경 이런 데서 나오는 기관원의 언론 기관 출입을 거부한다. 누가 언론 기자가 기관에 중앙정보부나 어디 붙잡혀가면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집에 안 간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거였어요. 그런 거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게 12.4 자유언론 실천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 사주가 보도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농성하고 그것이 실릴 때까지 신문 발행 안 하겠다. 제작 거부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 만에 그것을 사회면 3단으로 보도하도록 관철시켰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우리가 실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대학에서 데모하는 1단까지 다 보도를 했어요. 확 지면이 바뀌어버리고 동아방송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언론들을 우리 쫓아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내는 오랫동안 유신 권력에 길들여진 간부들이 우리들 그 보도하려는 걸 계속 방해하고 그랬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뭐 지방부, 외신부 할 거 없이 자유언론 실천특위라는 걸 따로 기자들로 구성을 해서 데스크들이 기사 빼는 거, 기사 줄이는 거, 바깥에서 유신 권력이 지시하는 그 기사를 키우는 거, 이런 걸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장이나 차장들이 꼼짝 못하고 저희들 하는 데 따라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언론사 안에 권력이 바뀐 거예요. 말단 기자도. 그러면서 전국의 언론사들이 동아일보에서 보도하는 대로 같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신 권력이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고문한 거, 인혁당 조작해서 만든 거, 이런 게 막 터져 나올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론 자유언론 운동을 막기 위해서 광고 사주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동아일보에, 동아방송에 나가는 광고를 몽땅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백지 광고 사태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인터넷 치면 백지 광고 사태 찍으면 다 나와요. 벼랑간 신문 광고면이 다 백지로 나가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가 동아야 꺾이지 마 이런 광고 조그맣게 하나 냈다. 그냥 그걸 보고 그냥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광고를 보내기 시작. 들어와서 광고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격려 광고. 그 중에 요새도 제일 오래 기억에 남는 광고가 이런 거예요. 어느 이화여대생이
동아야 너마저 배신하면 나 이민 갈 거야. 지금도 그 얘기를 하려면 목이 메요. 모두 다 그 광고를 보고 감격을 해서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결정적인 게 12월 29일인가 30일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큰 제목을 암흑 속의 횃불 이런 제목을 붙여서 각 그 민주화운동 단체, 정의구현 사재단, 민주화운동 가족들,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들이 낸 격려 광고를 동아일보 한 면을 가득 채우는 광고를 냈어요. 아마 박정희가 청와대 안에서 그걸 보고 야 이거 세상 뒤집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사주가 우리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더라고. 동아일보 사주가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서 몇 명씩 자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농성을 시작했어요. 2층 신문 제작 부서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어요. 단식 농성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째쯤 됐는데 술 먹은 폭도들을 동원해서,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예요. 통행금지 아세요? 밤 12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사람도 차도 못 다니게 만들게 하던 그런 시대라고. 그때가 새벽 2시쯤에서 햄머와 산소 용접기 이런 걸 든 폭도들이 몽둥이 들고 우리들을 내쫓으려고 공격을 시작하더라고. 공방이 벌어졌죠. 통행금지가 끝날 때쯤에서 저희들 다 내쫓았어요. 편집국에 농성하는 사람, 방송국에 그때 여기자들도 있었고 방송국엔 아나운서들, 여성 아나운서들, 우리들이 그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아나운서들 치마를 들치고 그러면서 내쫓겼어요. 얻어맞고 이러면서. 동아일보라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들은 조선일보와 함께 친일을 한 신문들이에요. 박정희 전두환 권력에 부역했던 신문이에요. 마치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가장을 하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들이 앞장섰던 것처럼 지금 가장하고 있어요. 내년이 조선동아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0년 창간들 됐어요. 떵떵거리면서 내년에 자축을 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동아조선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시민 행동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삼보일배도 하고 그런 겁니다. 12.4 40 몇 주년이죠? 45주년 맞아서. 비록 몸은 이제 그 젊었던 시절 다 가고 백발되고 병나고 그랬지만 한국 언론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꿈만은 청년 시절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린 해내고 말 거예요. 조선동아 반드시 폐간시키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자유언론 운동 계속할 겁니다. 그 아시다시피 자유언론 실천 선언은 사실 많은 분들이 동아투이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사실은 이제 조선투이에서, 조선일보에서도 선언이 있었습니다. 1974년에 동아일보 기자들이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같은 날 조선일보에서도 같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발표를 했어요. 이건 저 오후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조선일보는 그 65년부터 사주가 일본 차관을 도입해서 호텔업에 나서면서 굉장히 상업주의에 물들어 버렸고요.
기자들이 계속 그 안에서도 건강한 훌륭하신 기자분들 이영희 선생님도 임재영 선생님도 다 조선일보 출신이니까요. 조선일보에 계셨었는데 조선일보가 그 안에서 점점 더 박정희 정권에 아부하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굴욕적인 그런 보도들을 계속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같이 선언에 나섰고요. 그리고 조선투의가 결성되게 됩니다. 조선투의 결성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신홍복 선생님이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홍복 선생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조선투의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동아투의에 비해서 조선투의를 잘 모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선투의의 역사 결성 과정을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언론 상황은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다름이 없었어요. 조선일보 편집국 바로 입구에 그때 제가 근무하던 외신부가 있었는데 그때 외신부장님은 이영희 선생님이 부장으로 계셨어요. 그 문의 입구에 있다 보니까 기관원들이 정보기관원들이 들어오는 걸 가장 먼저 보거든요. 정보기관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때로는 편집국장 옆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정치부장 옆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드나들면서 기사를 체크하고 어떤 기사는 늘 앞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런 상태인데 저는 외신부 기자니까 조간신문의 외신부 기자니까 밤에 야근 거의 철야를 하다시피 야근했다고요. 근데 야근하면은 중앙정보부에서 그때는 그 남산에 있었어요. 언론통제본부가 남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AP 통신이면 AP, 로이터 통신이면 로이터 통신. 어떤 통신에서 무슨 기사가 들어왔죠. 그 기사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전화 올 때 그래 여기 남산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남산이라는 말은 언론을 통제하는 통제본부 중앙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보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주로 박정희 정권의 비리에 관한 거였어요.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면 그 리베이트 받아 먹은 거 뭐 이런 거. 그때부터 그러면 그 1960 아마 8, 9년쯤 될 거예요. 그때 이미 보도 지침이 실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영희 선생님은 원칙에 충실한 분이어서 중앙정보부에서 그런 전화를 받더라도 그대로 번역해서 편집부에 넘겨라. 그것이 이영희 선생님의 부장님의 지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외신부에서는 그 기사를 편집부로 넘기면 그 중앙정보에서는 신문 제작의 메커니즘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사를 넣고 빼는 거는 편집부에서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편집부에 똑같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편집부에서는 그대로 뺍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이러고서도 우리가 신문기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이런 신문을 신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래 굉장히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아일보에서 11사안제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 앞장서서 그건 하지 못할 망정 동아일보 기자들이 하는 걸 뒤에서 뒷받침이라도 해주자. 그래가지고 10월 24일 오후에 선언을 했죠. 그걸 선언해도 뭐 소용이 없었어요. 그대로 계속됐어요. 그러던 차에 1974년 12월 15일쯤인가 유정의 국회의원의 전재구 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 그 유신체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거를 편집국장인 선의를 통해서 실은 거예요. 그때 유신체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던 찬방 양론의 아주 중요한 대상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글을 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세상을 떴습니다만은 백기범 기자하고 같이 편집국장한테 항의를 했죠. 이 기사가 이런 글을 쓰려면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비판하는 글도 같이 실어야 된다. 그랬더니 당시 편집국장은 이 편집권을 침해한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징계에 넘기고 그래서 심할서라고 그러는데 그걸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죽으라니까 방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일보 기자들의 언론자의 투쟁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1973년에도 선언서를 발표하고 그래서 줄곧 그런 운동을 해왔지만은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운동에 나섰죠. 그래서 조선일보 사주로부터 정론지로 신문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바꿨는데 전부 헛말이 돼버렸어요. 1975년 3월 6일 날 그래서 조선일보 온 기자들이 편집국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열흘 동안 농성투쟁을 벌였어요. 제적권 농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32명의 기자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선투입니다. 저는 임재경 선생님께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한성장 사건이라고 제가 책을 읽다가 정말 재미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임재경 선생님께서는 그 신홍범 선생님과 한 4년 정도 선배이신 거죠. 조선일보에서 4, 5년 정도 선배이신 것 같아요. 근데 임재경 선생님께서는 조선일보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61년에 조선일보에 입사를 했고 경제 기자로 굉장히 임재경 선생님이 정말 잘 나가는 경제 기자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1973년에 김경환 당시 편집국장 그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셨던 분이 대한일보로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대한일보로 옮기게 되셨어요. 근데 대한일보가 이제 어떤 권력의 밑보여가지고 박정희 정권에게 미움을 사서 당시의 사주인 김현준 씨가 수재의원금 횡령 혐의를 뒤집어쓰고 이 신문이 자진 폐간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약간 공중에 뜬 거죠. 대한일보로 가셨다가 그리고 나서 74년에 한국일보사 논설위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있던 당시에는 한국일보에 재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후배들인 그리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이 조선일보에서 조선투위가 이제 벌어지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응원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응원하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조선일보의 사주를 만났다. 그래서 싸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당시에 그 한국노동선위원을 하는데 그 제야의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요. 신문사에서 오고 받으니까 찾아오면은 이제 소주를 먹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김지아라는 시인이 놀러 왔어요. 형님 술 한잔 사주시오. 그래서 소주 한잔 먹고 2차를 가자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조선일보 그 후배들이 더욱이 일어나서 농성 중에 있다. 한상이 와가지는데 거기에 2차를 못 사겠다. 그랬더니 그건 내가 거기 있는 신암옥이라는 사람도 친구 그러니까 나도 갈 수 없냐. 근데 가는 건 좋은데 별로 안 좋을 걸. 그런데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 한 상자를 샀어요. 9억짜리 이게 막 자기가 들어요. 좋은 데 가라고. 그 영화에 갔는데 그때 여기 아저씨 있었는데 거기 있었고 교대로 조선일보 앞에 가서 샤우팅을 하는 겁니다. 반성하라만 하는데 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여관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주를 한 잔씩 먹고 있는데 그 당시에 조선일보 발행인은 방우용이라는 분이 술 먹고 그 방을 왔어요. 온 거는 뭐 우리 같은 신문사 한 가족인데 너희들 왜 이렇게 놔두냐 적당히 해보자 이렇게 모발하려고 온 거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우연히 이제 제가 앉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충격을 준 모양이에요. 어떻게 조선일보 난리가 났는데 한국일보 논설일보 하는 자가 와서 선동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한테 아주 그 못할 그 정말 쌍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게 지나간 얘기지만 신문사에 종사한 사람들이 좀 거칩니다. 예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점잖은 얘기하는데 이분들도 신문사 시대는 상당히 네, 그런 쌍소리 많이 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 제가 보통 때는 그 얘기 그냥 굴뚝주했겠다 그러니까 넘어가려고 더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막 받아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착상 치면서 그 사람은 조선일보의 발행인이고 난 조선일보 출신이지만 그 사람 밑에서 13년 동안 월급을 받은 사람이지만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착상을 치면서. 근데 제가 지금 뭐 때문에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지만 이게 제가 평소에 그 운동을 했으면 착상을 쳐가지고 깨져야 하는데 이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내 끝도 안 깨져서 여기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거의 걸고 내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 건데 근데 그 동아 토이 그 자유시청 선언이 나왔을 때 그날 한국일 논설위원실에서 그게 얘기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 말고 한 두 분이 그렇지 않은 분이 논설위원이 한국일보에도 한 12명 있었는데 논설위원들도 이 선언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 주장에 물론 다수가 동조하지 않지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기자들도 일어났는데 나이 몇 살 더 먹었다고 앉아서 점잖게 앉았으면 있을 수 없지 않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자 신문은 우리가 그걸 지지한다는 선언을 사설을 쓰거나 아니면은 사설 쓰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없으면 이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주장이 관철이 된 걸로 생각하고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면 집에 갑시다. 조퇴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조퇴를 했어요. 저도 조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사설이 나왔어요. 근데 그건 누가 썼느냐면은 거기서 제일 나이 많은 논설위원이 이름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만은 60대 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앉아서 그 합의를 말하자면 깬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나이 먹었습니다만은 나이 먹었다고 몰라 존경할 것 아니다. 이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임재현 선생님하고 전에 한번 인터뷰할 때 임재현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그 배우 조정 얘기를 이제 하면서 기자가 신문 기자가 35살쯤 되면 사실은 완성체다. 완성된 인격체이고 그리고 나름의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신홍범 선생님께서 누구의 배후 조정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제 자꾸 방우영 사장이 그런 식으로 뭐 누구의 배후 조정 임재현 선생님이 조정한 거 아니야 누가 뒤에서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더 모욕적이라고 이제 선생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보다도 누군가의 배후 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 것을 저한테 그때 얘기하실 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기자들 지금의 현재 요즘 기자들은 과연 35살의 기자가 어떤 완성된 인격체로 뭔가 이런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기네 언론사의 문제에 대해서 신홍범 선생님이나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제대로 항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성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교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그리고 자유언론 실천선언 관련된 이야기는 후배 언론인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 후배 언론인들 특히 이제 참언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존경심을 갖게 되는 그래서 뭐 뉴스타파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높이 기리는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선생님들이 조선 동아로부터 단 한마디의 제대로 된 사과도 받아본 적이 없고 특히 복직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거리에서 45년째 계시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고요. 그리고 조선동아청산 100년 시민행동이 지금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가고 있으니 내년 3월 4월에 그들이 100년이라고 자축하는 그때에 우리가 좀 더 이들의 악행을 제대로 알려나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힘을 빼는 그런 성공하는 개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86년 보도지침 폭로 사건을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그 전신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러니까 저희 민언연의 전신이죠.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창립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언연은 바로 돌아오는 12월 19일이 35주년이 되는데요. 84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동아투이, 조선투이, 그리고 80 해직 언론인 협의회, 그리고 출판인 협의회 등 4개 단체가 함께 설립을 했고요. 이 자리에 계신 이부영 선생님과 신홍보 선생님도 언협의 발기인이셨습니다. 언협은 84년 창립 이후에 85년에 민중 언론을 향한 디딤돌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말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6년 9월 6일 아까 퀴즈에 나왔던 9월 6일에 보도지침을 폭로하는 특집호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도지침 특집호는요. 전두환 정권의 야만적 정치 행태를 폭로하는 시대를 뒤흔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언연이 이렇게 멋지게 창립되고 말지를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막 정말 다 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주원 선생님이 없었다면은 그 용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것이 또 보도지침 폭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언론이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모든 언론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뭔가 아무것도 제대로 전해주지 않는다라고 어렴풋이 다 느끼고 있었지만은 보도지침을 통해서 이게 진짜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김주원 선생님은요 가장 히트친 공익제보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김주원 선생님께 보도지침을 내가 왜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복사를 해가지고 들고 나왔던가 내가 들고 나왔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도대체 어쩌자고 내가 그런 행동을 했던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 신문사에 입사한 게 80년 4월입니다. 80년 4월 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12.12 쿠데타 있었고 지금은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만은 저희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들은 서울의 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된 언론을 좀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 얘기를 했고 선배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바로 헛된 망상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바로 나타나죠.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신문사에 처음 들어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6개월 동안은 정식 기자가 아닌 견습 시절을 거치는데 저희들이 견습 시절에 소위 말해서 언론 통폐합, 언론인 강제 해직 그리고 뭐 언론 기본법은 그 이후에 제정됩니다만은 그리고 보도심 뭐그 옛날에 있었고요. 그런 사건이 소위 말해서 언론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언론 대학살이라는 것은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 정부가 했던 그 사안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쳐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동아투이, 조선투이 같은 분들은 언론인들을 해고했었고요. 그리고 언론사 통폐합도 60년 뭐 해가 70년대 초에는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그 언론사 통폐합이라는 것이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난 것도 이제 전두환 정권이고 그리고 아까 드렸지만 언론인 해직도 단순히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서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좀 비판적인 성향을 가졌거나 하여튼 기자들을 섞어내는 그런 작업. 말하자면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했던 것들을 더 크게 총망라해서 한 것이 바로 전두환 정권의 언론 학살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보도유침이라는 것도 아까 우리 신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그 과거 유신 독재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저질렀던 그런 해화가 그대로 이어받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문사 보도유침을 보는 순간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편집 부기자였습니다. 아까 신홍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문사에 내려온 모든 기사를 없애거나 줄이거나 아니면은 크게 쓰거나 아니면은 뭐 제목을 다는 모든 일들은 편집부에서 하거든요. 편집 기자였을 때는 그 보도유침이 그 보도유침 내용이 그대로 편집 기자한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달돼 가지고 그걸 보고 참고해서 신문을 제작해라. 그런 것들이 거의 매일 내려왔던 것이죠. 그 중에서 뭐 재미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요즘에는 뭐 물가 인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물가 인상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물가 인상 대신 어떤 말을 쓰겠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 현실화라는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상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리니까 그 물가가 다른 데 비해서 현실화됐다는 얘기로 물가가 너무 낮으니까 그거를 좀 적정 수준에 맞춰가지고 현실화시켰다라는 식으로 쓰라는 그런 보도유침을 뭐 제가 본 적도 있고 제가 보도유침 내용 중에서 편집 기자면서 가장 그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저기로 가 있었죠. 미국으로 망명 갔다가 이제 나중에 입국을 하시게 되는데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김대중 사진은 절대 쓰지 말 것. 김대중 사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사람 이름도 쓰지 말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들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재야 인사라고 나옵니다. 재야 인사라고 하면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건 DJ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이 그 당시에도 그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가 상당히 민주 진영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있었는데 신문에도 개헌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헌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쓰겠어요? 예? 개헌이라는 말을 신문지상에서 쓰긴 써야 되는데 언론에 쓰긴 써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장 쉽게 표현한 말이 현안입니다. 현안 논의, 개헌 논의가 아니고 현안 논의.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신문사 편집국에 모아져 있었던 철이 있었는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 신문 보도지가 폭로한 결정적인 예가 있던 부분이 바로 부천서 성고문 사건입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그 보도지침 내용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편집부에 있을 때도 직접 그걸 담당하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만 보도지침 그 내용 중에 성고문 부천서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죠. 지금 그 사람 이름을 집어넣으면 좀 더 이상해지니까 그건 아니고 성고문 사건인데 그때 제야 쪽이나 가톨릭계 쪽 그 인사들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명호도 발표하고 동성도 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이야기는 공안 당국, 아니면 그 검찰이나 그쪽에 그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절대로 쓰지 말 것. 그리고 독자적인 신문사에 독자적인 취재를 하지 말고 취재 쓰지 말고 공안 당국의 발표나 정부 발표만을 쓸 것.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공안 당국이라고 하는 데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재밌다기보다 좀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죠.
거기 나온 내용 중에 운동권 학생은 성을 혁명도구한다. 그 이야기를 공안당국 발표의 기사 중 제목에다 반드시 실을 것. 그래서 그 당시 신문들을 보면은 운동권 학생들은 성을 혁명도구한다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들어간 뉴스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전두환 정권의 실상이었다라는 점을 느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알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김도현이나 아니면 지금 당시에 또 언협에 있던 그 친구 하나가 이석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처리 있었다. 보도심이 있다. 그 내용들을 어떻게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김도현 씨는 민통년 사무총장이 있었고 이석원 씨는 언협에서 조정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그 보도심 차를 보여주니까 처음에는 언협에서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이철 의원이었었죠. 박민당 의원. 우리가 대학 선배니까 대학 선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걸 또 양심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논의를 하다가 그쪽에서도 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언협을 통해서 저기를 보도하자. 그래서 그 언협에서 보도심을 하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우리 신홍문 선배님하고 돌아가신 김태홍 선배님이 계시죠. 신홍문 선배님하고 제가 직접 그 이전에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만 김태홍 선배하고는 또 김태홍 선배는 한국일보 출신이기도 합니다. 한국일보 선배이기도 하고 사전에도 좀 잘 알고 있었던 그 선배이기 때문에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언협에서 보도심 특집호 그러니까 말지 특집호를 통해서 호동을 폭로하겠다라는 식이 합의가 돼 있었고 사실 저는 김주현 선생님한테 늘 여쭤보거든요. 저희 진짜 인터뷰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위험한 일을 하셨을까? 정말 도저히 저 같으면 용기가 안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이거를 뭐 비밀을 보장하고 해도 그 정부가 그때 당시의 정부가 과연 그게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뭐 양심선언이고 뭐고 뭘 해도 안 잡아갈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손 떨려서 복사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밤에 이제 몰래 야근하면서 술 마시다가 들어와서 복사를 해서 그것을 이제 들고 나오신 건데 한두 장도 아닌데 그리고 2번에 걸쳐서 또 그 보도 지침의 내용을 들고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신홍범 선생님, 김주현 선생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늘 감사드리고 존경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홍범 선생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당시 언협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보도 지침을 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폭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또 이걸 폭로하게 되면 언협이라는 단체가 84년에 애써 만들어서 말지를 만들고 이제 갓 활동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걸 폭로함으로써 단체가 완전히 와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굉장히 강하게 이거를 이제 폭로를 찬성하시고 밀어붙인 일련의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폭로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한 달간 비밀 편집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야말로 칩거하면서 보도지침 가져오신 그 내용을 전부 분석해서 말지 특집호를 만들어낸 홍수원 선생님 등 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왜? 이것도 제가 많이 여쭤보거든요. 왜? 어쩌다 신홍무 선생님이 끌려갔는지 굳이 왜 김태형 사무국장님과 신홍범 실행위원 2분을 끌어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사실 저는 굉장히 늘 궁금하거든요. 김태형 선생님은 자꾸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홍범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 김주원 기자로부터 이 보도심 그걸 넘겨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는 폭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가진 폭탄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폭탄을 터뜨리면은 이 폭탄에 맞는 사람도 피해를 입지만은 폭탄을 터뜨리는 사람도 피해를 입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김지원 기자였다면 저는 그걸 들고 그걸 공개할 언협에 들고 그걸 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건 참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직에 있는 기자가 그거로 인해서 닥칠 위험이 얼마나 큰가를 더군다나 기자의 육감으로 알고도 남았을 텐데 그걸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못했어요. 저보고 제가 김정기에 대해서 못했습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이걸 언협에서 이제 그걸 받았는데 그런 폭발물이니까 언협도 잘못하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걸 폭로할 거냐 아닌 걸 가지고 고심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때 이거를 강력하게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그때 언협 사무국장인 김태형 선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기로 했는데 그때 언협은 그렇게 힘 있는 단체가 아니었어요. 말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지하 언론 활동을 하긴 했지만은 힘 있는 단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힘 있는 단체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회적인 파급력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이렇게 궁리한 것이 이제 정의위원 전국사재단하고 힘을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이제 김정남 선생이었어요. 언협하고 정의위원 사재단하고 연결을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그랬는데 어쨌든 언협에서 공식적으로 정의위원 사재단하고 만나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가는 게 좋겠나 해서 저는 그때 언협의 시니어에 속해 있었던 실행위원이고 그러니까 김태형 국장하고 저하고 같이 정의위원 사재단을 찾아갔죠. 그때 천주교 홍보국장을 맡았던 분이 함세웅 신부님이었어요. 그 함신부님 방을 찾아가는데 제 기억에 그때 함세웅 신부님 안 계셨던 것 같고 그때 김승훈 신부님하고 정호경 신부님하고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취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정역에 어떤 두 단체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하게 좋다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정의위원 사전하고 나라고 정식으로 이제 거기서 합의를 이뤄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도심 제작을 이제 들어갔는데 그 편집 과정이 참 얼마나 그 비밀을 유지해야 되겠어요. 그게 폭발물이니까. 그래서 그 기상청 그 옆에 있는 그냥 비밀 아지트라고 비밀 아지트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그걸 아랫다방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공간을 비밀 공간을 만들어서 그때 홍수원 선생하고 박우정 선생님 두 사람이 이걸 전부 다 읽고 그게 688건에 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21지에 관한 688건을 전부 보고 분석을 하고 그 당시 신문이 6개 신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과연 이 보도지순이 얼마나 실제 그 당시 신문에 반영이 됐냐는 걸
쭉 점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는 거기 해설을 달고 그래가지고 그 편집실을 기상청 그 옆에 있는 데하고 또 한 군데 두 군데서 한글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어떤 분은 세 군데서 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 편집을 다 맞춰가지고 이걸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쇄를 누가 주로 담당해서 했느냐면 박성득 선생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 거였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는 그건 몰랐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왜냐면 알면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러면 부르면은 다른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자기가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니면 알려고도 하지 않고 어쨌든 이건 아무것도 머리에서 지워버리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은 박성극 선생님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인쇄 제작에 들어갔다는 걸 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박성극 선생님 그 당시 얼마나 고심을 했느냐면은 인쇄하는 사람이 활자만 보고 문장을 읽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랬대요. 문장을 읽으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 거 인쇄하는 사람이 아니까 그걸 거부할까 봐서 인쇄를 안 해줄까 봐서 그래가지고 어떤 비밀 작전 비슷하게 아주 극비를 유지해가면서 인쇄를 하고 그걸 운반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8,000부인가 얼마를 이제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민통년을 비롯한 운동단체 이걸 뿌리고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서점 있는 사회과학 서점에 이제 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러고서 이제 물론 그해 이제 82년 9월 9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죠. 정유 사재단하고 그래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배포를 한 건데 이 보도지침이 아주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재판, 3판, 중판을 거듭했죠. 그래서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김태형 선생이 이제 밝힌 건데요. 그때 22,000부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22,000부를 아마 넘어섰을 거예요. 참 많이 팔렸어요. 지방에서도 팔리고. 이 지방운동단체에서는 말지를 팔아가지고 운영자금을 썼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런 지경이 되니까 그냥 원협은 거기서 이제 수배령이 내리고 그러니까 전부 잡혀간 사람들이 그 수배장으로 전부 잠수함을 탔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협이 풍비박산이 되고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건 언협을 지키고 이 사건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전두환 정권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신 분이 옆에 앉아 계신 임재경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이 보도지침 사건에 알파는 김지원 기자고 오메가는 임재경 선생님입니다. 예, 임재근 선생님께서 정말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이 보도지침을 왜냐하면 또 신원모 선생님을 총애하시잖아요. 신원모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재근 선생님이 더더욱이 또 임재근 선생님이 이 영어, 불어, 몇 개 국어 하세요. 굉장히 외국어에 능통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또 아닙니까 또. 선생님께서 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정말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